안녕하세요. 읽는 약국 약사 정영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그 이야기에 잘 걸맞는 좋은 내용이 있는 책들을 어떻게 또 보여드릴지 기대해 주시고요. 사연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나요? 저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잔잔한 호수 같은 저의 일상에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파도가 오시나. 좋은 부모란 뭘까요? 모범 답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저희 부모님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에 혼자 마음 졸였던 무수히 많은 시간들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어린 저를 붙잡고 아버지 욕, 시댁 욕을 늘어놓으셨어요. 상처받은 딸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본인의 힘듦을 쏟아내기 바쁘셨죠. 어머니는 항상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늘 저를 아프게 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외로워도 혼자인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자연스레 결혼과는 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님 같은 가정을 꾸릴까 봐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없이 다정하고 저보다 제 마음의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아파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고 이 사람이라면 외롭지 않겠구나 싶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인생이 남편을 만나며 잔잔한 호수로 바뀌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해도 아이는 갖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던 제가 얼마 전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왜요? 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며 상처투성이 어른아이로 자란 제가 엄마라니요.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은 저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아이라며 자신이 더 노력할 테니 소중하게 잘 키워보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제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줘버릴까 봐 걱정됩니다. 소중한 아이에게 제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과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잘 해내실 수 있죠. 이 이야기에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또 좋은 지평이 될 만한 구절이 있는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봐 드릴까 하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찾아본 책은 이겁니다. 인정욕구 버리기. 쉽지 않은 거죠, 제목이. 일본의 모토미 요시히코가 지은 책인데요. 인정욕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인정욕구를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안경 좀 쓰고. 안경 쓴다고 놀리지 마세요. 네, 제 나이 돼보세요. 네. 모든 이와 거리 두기. 일부러 상처 주고 상처받기. 인정에 매여 있는 사람은 누구와도 깊이 교류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깊이 관계하지 않으면 상처받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차고 차이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마음 복잡한 세계에서 자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남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유형으로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이런 사람이다. 당신은 최악이다. 라는 식으로 과장해서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왜 굳이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 이 사람한테 무슨 득이 되는 걸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격한 언쟁을 통해 자신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고 받음으로써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상처를 받아도 원래 이런 식이니까 라고 결론 짓습니다. 누군가를 버리고 누군가에게 버림받기를 반복하면서 진짜 상처를 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정으로 버림받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와도 깊이 관계를 맺지 않든지 일부러 상처를 주고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중심축을 견고하게 다지는 방법. 나의 기준으로 살고 싶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과 세상의 시선, 평가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 나의 축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런데 그 중심이 자꾸만 흔들린다. 내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나의 중심축을 견고하게 다지고 싶다. 타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축으로 살아가라고 흔히 말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축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서 막힙니다. 지금껏 타인과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들의 기준으로 살아왔기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도 남들에게 괜찮다고 평가받을 법한 일반적 틀의 답만 떠오릅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사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삶입니다. 자기 축으로 사는 것은 스스로의 인정, 즉 자존에 기초한 방식입니다. 얼핏 타자의 인정에서 자유로운 삶처럼 보이지만 자존 욕구의 충족은 타인의 인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매슬로가 인정 욕구와 자존 욕구를 결핍 욕구의 중심으로 본 것은 이 두 욕구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성공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를 끊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 축을 세워도 주변의 평가에 따라 금세 동요하게 됩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한 자기 축을 만들려면 1. 훈련을 통해 인정 욕구를 잘라버리는 것. 2. 생각과 가치관이란 표층적 자기축을 세우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 깊숙한 곳의 감각에 입각해 판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 3. 타인과 세상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자신의 관점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다면 그 순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 해도 금세 인정 욕구에 짓눌리고 맙니다. 타인과 세상의 시선보다 굳건한 자신의 관점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쭈뼛대면서 살아가는데 지쳤어요. 그렇다고 특정 종교에 의지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방황만 하고 있어요. 일본인이 유난히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건 서양과 달리 신에 의지하기 때문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욕구에서 해방된 강한 자신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특정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눈보다 훨씬 굳건한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확립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참된 것, 진정으로 확실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라고 칭한 참되고 확실하며 올바른 기준 같은 것입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이데아처럼 자신만의 진정한 이념을 늘 내면에 품고 이에 따라 자신을 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신념이 없으면 인간은 금세 또다시 인정이라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더는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으로 살고 싶지 않다면 눈부시게 빛나는 이데아와 이념을 자기 내면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초월한 위대한 존재의 눈, 하늘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고귀한 습관을 기릅니다. 이것만큼을 이뤄내겠다라는 사명과 천명을 발견하고 오롯이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하게 해방되려면 이데아, 위대한 것, 하늘의 빛, 사명과 천명이라는 더욱 확실하고 참된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 회피 유형.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동조한다. 무시당하면 괴로워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많은 젊은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무시당하면 상처받는 건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난 역시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하고 풀이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고 싶은 말도 꼭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친구든 연인이든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미움받을 것이 겁나서 상황을 정면으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느라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못합니다. 부딪히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을 전혀 하지 못하면 자연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얄팍한 교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해맑아 보이는 인상을 주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혹시 나와 대화하는 게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까? 전전긍긍하며 주변의 눈치를 살핍니다. 마음이 꽁꽁 묶여 있는데도 표면적으로는 한없이 밝은 나, 고민 없는 나의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누군가와 다른 것이 거북해서 무심코 주변인에게 맞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팬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지만 누군가 오늘 팬케이크 먹자라고 하면 팬케이크 좋지 라며 따라 나섭니다. 결국 으악 맛없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맛집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에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자리하는 한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눈치 보고 겁내는 나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처받아도 미움받아도 상관없다는 자세 없인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부모 눈치를 보는 유형, 부모의 안색을 살핍니다. 부모가 뚜렷한 기준 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늘 부모의 안색을 살피게 됩니다. 집 나가! 너 같은 아이는 필요 없어!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 알아채기 쉽게 독이 되는 부모의 대사를 내뱉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숨어있는 독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맘대로 해도 돼. 근데 엄마는 네가 너무 걱정돼. 정말로 그런 사람이랑 어울려도 괜찮을까? 정말 괜찮아? 엄마가 좀 만나볼게. 뭐 이상한 사람 아니니? 엄마는 어쩐지 찜찜한데? 근데 네 맘대로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올가맵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부모의 마음이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숨어있는 독부모의 주요 레파토리는 1. 연애, 결혼 2. 진로입니다. 엄마는 우리 딸이 그런 회사에 근무한다니 너무 걱정되네. 우리 딸이 선택했으니 됐지 뭐. 물론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좀 더 이름 있는 데가 좋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진심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독부모 밑에서 아이는 부모의 안색을 살피느라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 없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믿으며 열등감에 빠집니다. 혹시 지금 나도 독이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문장을 소리내서 10번 말해보세요. 나는 부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나는 부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부모는 부모, 나는 나. 나에게는 내 인생이 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인생이 있다. 가족 내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유형. 우수한지 아닌지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정하는 겁니다. 음악가가 되고 싶다면 음악을 잘하면 됩니다. 프로레슬러가 되고 싶다면 프로레슬링을 잘하면 됩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것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그것과 상관없는 능력을 다른 식구가 가졌다고 해서 자기 능력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수한지 아닌지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정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확고하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형제 자매와의 비교는 너무도 유치한 행위입니다. 형과 나를 비교하거나 동생과 나를 비교하는 행위는 고2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17살 이상이라면 자신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살라는 부모의 주문.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평범한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평범하게 살지 못하느냐고 한탄합니다. 평범하게 살라고 거듭 말하는 부모는 독이 되는 부모의 전형입니다. 이런 독을 들으면 꼭 스스로 해독하세요. 그래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평범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다운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범해져라, 평범하게 살라는 주문으로 자녀를 속박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진정 독이 되는 부모입니다. 평범 같은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이 되는 부모에게서 벗어나세요. 자신을 해방하세요. 평범이라는 속박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서툰 유형.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겁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도 언젠가 이 관계가 부서진다고 상상하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두려워져요. 아예 처음부터 좋아하지를 말자, 사랑하지 말자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런 고민 상담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도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상대가 고백을 받아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귀면서 상대가 점점 저를 좋아해 줬어요. 제가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온 그 사람과 사귀게 되다니, 게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다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때 상상하게 되었죠. 언젠가 이 사랑도 부서지겠지, 끝나겠지 하고요. 제가 버림받으며 끝날 사랑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별의 말을 꺼낸 거예요. 결국 헤어졌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교제를 하면서도 끝을 상상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별을 고합니다. 사랑보다 자신이 받을 상처를 회피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를 상처 회피 증후군, 상처 회피 신드롬이라 부릅니다. 요즘 20대, 30대는 상처받는 것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상처받는 일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랑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는 평탄한 나날에 안주합니다. 인정 욕구가 크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아도 상관없다.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 너머에 있는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라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강철처럼 굳센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와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니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세요. 이것이 사랑하기 위한 기초 능력입니다. 피해자 역할 유형. 나는 피해자라는 마음 버릇. 피해자 신드롬이라고 불러야 할 현상이 특히 20대, 30대에서 많이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받고 그 관점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이처럼 좁은 시야는 세상을 편협하게 인식하고 인생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상처받았다라며 무심코 자신을 피해자 입장에 세우고 피해자의 도식으로 세상을 보는 버릇이 많은 젊은이에게 이미 생겼습니다.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HSP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늘 나는 상처받는다고 말하듯이 자신을 뭐뭐 당하는 쪽에 두는 버릇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는 사실이라기보다 그저 마음 버릇입니다. 트라우마, 어덜트 칠드런임을 깨닫는 것의 의미. 유소년기에 트라우마가 되는 경험을 했다고 스스로 인지하는 데는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상처를 입으며 성장한 어덜트 칠드런임을 깨닫기도 합니다. 느닷없이 호통치고 갑자기 돌변하는 부모의 태도에 늘 마음 졸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알고 보니 난 어덜트 칠드런이었다고 깨닫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정서적 교류가 없이 자란 사람이 장을 보러 간 지 5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기다렸다. 어렸을 때 나는 거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 육아 방치 상태였다. 그래서 애착 장애가 생긴 것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이 또한 의미 있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트라우마나 어덜트 칠드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나타난 득실 중 득에 해당합니다. 현재 자신의 고민과 괴로움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떤 계기가 고민의 근본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문도 모른 채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그게 트라우마구나. 난 어덜트 칠드런이었구나. 난 애착장애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고민과 괴로움에 이름이 붙고 형태가 생깁니다. 그 자체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므로 이런 깨달음에는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애착장애 비슷한 사람이 1억 명? 요즘은 애착장애가 유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착장애와 어덜트 칠드런 열풍의 공통점은 과거에 부모에게 사랑받지 않아서 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착장애 그 자체는 의학적으로 진단되는 정서적 유대와 관련된 장애입니다. 그런데 진짜 애착장애는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애착장애 비슷한 사람은 1억 명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착장애 비슷한 사람은 정서적 유대감이 어떤 사정으로 잘 형성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타인과의 거리감을 조절하기 어려워하는 사람, 타인과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서 적당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애착장애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애착장애 관련 책을 읽으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애착장애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서투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부모의 잘못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유소년기 체험을 유난히 중시하는 트라우마 이론에는 커다란 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진다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트라우마를 깨닫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편해지지만 문제는 그 후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았다라는 데 사고가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부모를 원망하는 인생의 틀이 굳어집니다. 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심리학 용어가 고민을 만들어내다. 트라우마, 어덜트 칠드런, 애착장애라는 심리학 용어는 사물을 보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학 용어 자체가 고민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정 관점과 사고방식을 그 사람 마음속에 고정합니다. 어덜트 칠드런이라는 말은 눈치를 보며 자란 사람은 불행한 인생의 기본 패턴이 몸에 익어버린다는 도식. 애착장애라는 말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도식. 그런 마음의 도식을 전제로 합니다. 새로운 용어는 새로운 관점과 사고방식을 제시합니다. 용어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내포합니다. 어덜트 칠드런과 트라우마라는 용어는 단순히 용어의 문제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용어가 널리 퍼지면서 나는 피해자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마음의 버릇이 사람들 내면에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금세 피해자 역할, 희생자 역할에 빠져서 그래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버릇이 생긴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버릇은 현실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희생자 역할에 빠지기 쉬운 사람, 상처받았다며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로 거의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공격의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상대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도 공격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편리한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흉기 같은 말입니다. 네, 오늘 읽는 약국 사연 주신 분, 제가 이렇게 사연도 읽어보고 또 이 좋은 책에서 좋은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좋은 부모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뭔지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분명히 시행착오 있어요. 근데 내 부모가 나한테서 준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서 내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사실 더 노력하고 공부하거든요. 본인이 받은 것은 그만큼의 것들을 받았지만 그만큼이 상처되는 부분들이 뭐였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상처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기 딴 데다가 버려두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좋은 부모가 될지 어떨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서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서름이나 슬픔 이런 거 너무 머리에 두지 마시고요. 내 아이를 그냥 보세요. 나 어릴 때를 보지 마시고 내 아이를 그냥 보세요. 내 아이가 내 눈을 마주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나 저 나이 땐 저런 상처 받았는데, 나 저 나이 땐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못 받았는데 생각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빨리 커요. 저는 제 아들 3살, 4살 때 모습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진 봐야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시댁에다 맡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아이한테 제일 미안하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줘야 할 때, 절대적으로 곁에서 응원해줘야 될 때 타이밍 놓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받아온 거, 서러웠던 거, 서운한 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틈 없어요.
맨날 사진 찍어주고 맨날 수다 떨고 맨날 몸으로 놀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말이야,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가 뭐 해주는 게 좋아?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줄 때 좋아? 아빠가 뭐 해주면 좋니? 어떤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주면 기쁘고 행복해? 이거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후회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파악할 시간적 여유, 또 정성, 마음가짐, 그걸 너무 얕게 가졌어요. 좀 깊게 가져주고 넓게 가져줘야 되는데 빈번하고 얕게 가져주니까 그거에서 아마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부모 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늘 아이 곁에 내가 있다는 믿음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수시로 체크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엄마 아빠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방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사실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방하고 있으니까 웃기네요. 오늘의 읽는 약국 식후 식전 상관없이 30분간 꼭 복용해 주세요. 읽는 약국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